나는 삼성전자 미래를 확신 20배 레버리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법정 통화보다 좋거든요. 네. 비트코인 암호화 체계는 무조건 깨져요. 5년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 상승장에서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딴 애들을 더 좋게 보고 있죠. 네. 빨리 따라가야 돼요.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이제는 그 저희 원자재 투자를 항상 또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예. 그래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또 강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서 네. 근데 또 지금 금은 약간 또 이제 가격이 또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네. 이제 실물 자산은 작년까지 잘 나갔다가 올해는 뭐 그저 그렇거든요. 네. 원유 빼고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요. 사실 원자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게 한 10년 정도는 공급이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제 금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당장 뭐 뜩 해서 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돈은 만들 수 있어요. 연준이 돈을 만들고 싶다 하면 뜩 하면 돈이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원자재는 일단 원자재를 해야 되나? 그거 결정하는데도 꽤 오래 걸려요. 일단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찾아야 되고 실제로 가가지고 금광을 캐야 되고요. 아니지. 가서 금이 있나 없나 일단 서출을 해야 돼요. 여기 금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네. 봐야 되고 금이 발견되었다라고 의심이 된다 하면 가서 진짜 파야 되는 거고 근데 파기 전에 일단 그 동네 사람들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 나라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 원자재가 세상에 이상한 나라들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디아 콩고 이런 데 들어보셨습니까? 디아 콩고 거기는 심지어 제 전 직장인 코트라 도망간 곳이에요. 코트라가 사무실에 있다가 도망갔거든요. 디아 콩고에서. 왜요? 예, 너무 너무 이상해서. 열악해서? 예, 너무 열악해서 베네수엘라로 도망갔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쵸.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국가들은요. 심지어 코트라로 도망갈 정도인데 이런데 또 원자재가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일단 원자재를 이제 찾아야지 하고 실제로 그 원자재가 나올 때까지 보통 10에서 15년 정도 이제 걸려요. 그래서 10에서 15년 정도는 어느 정도 공급이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 근데 확실히 수요 공급이 미스매칭이 있는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금을 조금 전에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들이 요즘 엄청 찾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달러 공급이 너무 좀 심각하게 많아졌고 지금 이제 미국 국채는 내년에 무조건 40조 달러로 넘어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딴 나라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돈을 이 미국 국채를 사는데 써야 되는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 중에서 금이 미국 국채를 넘어섰다라는 그 결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국채 비중이 계속 줄고 있고 금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미국과 좀 이제 안 친한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예 지금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금만 사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 중국 이런 데가 있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당연히 미국 채권 못 사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좀 덜 친하고 미국의 이제 달러 뿌리기에 좀 의구심을 이제 갖는 국가들이 점점 더 많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금값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 금의 공급이 2019년부터 안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공급이 못 오르고 있는 게 그게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면 내가 금을 찍어야지 해도 10년, 15년 걸리기 때문에. 2030년 전에는 금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보통 어디 많이 쓰였냐 하면은 뭐 이제 우리 틀니 같은 것도 많이 쓰였고요. 크라운 그리고 때. 사진기에 많이 쓰였어요. 사진기 같은 거. 네, 거기도 은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몇몇 산업에 쓰였는데 별로 쿨하지 않은 산업들이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쿨한 산업에 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이 전도율이 가장 좋거든요. 그게 이제 전도율이 구리보다 더 좋은데 우리가 보통 구리를 쓰는 이유는 구리가 가성비가 훨씬 더 높거든요.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제 최첨단 전도율이 빨라야 되는 곳에는 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고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 특히 태양광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그리고 전기차 거기 많이 들어가죠. 전기차 배터리 이런데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쿨한 산업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은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은 같은 경우도 공급이 지금 2018년 9년부터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은도 공급이 한 10년 정도 걸려요? 네, 그리고 은 광산에서 나오는 은은 사실 별로
없고요. 은은 원래 금이나 구리나 납이나 아연이나 이런 데에 찌꺼기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 광산을 따로 캐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네. 않아요. 네. 오, 그러면 은은 조금 더 빨리 이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늘어날 수 없어요. 없어요? 네, 오히려 더 없어요. 더 왜냐면은 없어요? 은광산을 따로 채굴하는 사람 별로 없고 네, 이제 네. 그 은이 늘어나려면은 네. 이제 금이나 구리나 아연이나 납을 광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 낙광산이 있는 사람이 네. 지금 은값이 오른다고 내가 낙광산을 따로 만들어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은도 공급이 되게 타이트한 편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전에 구리가 나왔는데 구리는 이제 훨씬 더 많이 쓰이죠.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이 8천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근데 2050년까지 한 그 정도 8천만 킬로 정도를 다시 깔거나 아니면 새로 깔아야 된대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전력화가 네.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캘 구리가 네.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구리도 이상한 나라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칠레는 사실 이상한 나라는 아닌데 네. 아무튼 거기에 좀 많이 몰려 있고 네. 그 우리 DR 콩고 이런 데도 좀 네. 많이 있고요. 네, 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금이나 은, 구리 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맞아요.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근데 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런저런 변수들이 당연히 있죠. 그게. 그게 뭐 네. 금융시장, 선물 뭐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될 수가 왜곡이 되는 있고, 거. 네,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경기가 좀 살짝 안 좋아져가지고, 뭐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수요 기대치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네.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워낙 원자재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에서도 중간에 20%, 30%, 50%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은 같은 경우도 1월 말에 하루 만에 30% 빠진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굉장히 클리어한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들은 적립식으로 좀 꾸준히 사서 모아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의 일부는 그 원자재에 갖다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라늄이라는 친구가 네. 있죠. 왜냐면은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원전에 당연히 필요할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우라늄도 공급하는 국가가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카자흐스탄이 40%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20%인가 뭐 그런 네.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작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연구해 보니까 은근히 괜찮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머징 컨트리이기 때문에 우리 광산에 무너졌습니다. 이거 공급이 좀 일단 네. 당분간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이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네.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오. 예. 그리고 이제 SMR 시대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2030년 그렇죠. 이때부터. 그럼 당연히 우라늄 수요가 더 늘어날 더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죠. 네. 참고로 근데 네. 캐나다에 우라늄 실물 ETF가 하나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그래요? 캐나다 주식을 네.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 증권사는 한국에 많지는 않은데 몇 개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럼 캐나다의 우라늄 실물 ETF 이런 것도 이제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서 모아가면은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13년 저도 그렇게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되게 그걸 이제 하기 싫으신 분들은 우라 같은 ETF도 있어요. 미국에 네, 상장된 우라늄 기업 ETF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진짜 걔네들 우라늄을 사가지고 네. 장롱에 넣는 거냐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네. 이제 그 우라늄도 그 위험하기 전에 있는 그 우라늄을 사서 넣는 거래요. 그래서 막 장롱에 서지고 네, 이런 네. 거는 아니라고 하고 그것도 다 이제 보관 기준이 다 있대요. 네네. IAEA에서 지정해 에너지 주는 거 기구에서 다 그렇게 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실물이 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네.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면요.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네들의 주가가 네. 자기네들의 NAV 그러니까 자산보다 올라가면요. 그걸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실제로도 우라늄을 사들인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우라늄 공급을 또 시장에서 빼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이런 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네. 그렇구나. 이 원자재는 확실히 주식이랑 좀 다른 뭔가 결의 투자네요. 그렇죠. 재밌어요. 네. 예, 예. 그 얼마 정도 그러면은 그 자산 배분에서 원자재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저는 지금 한 20, 30% 정도 돼요. 네. 꽤 높네요. 네, 좀 높아요. 예, 네. 예. 그렇구나.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금값이 요새 왜 이렇게 떨어져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시기니까 조금씩 꾸준히 사서 모아가는 게 좋다. 또 이런 전망도 많으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이번에는 코인 시장 또 예, 코인 코인. 전문가시잖아요. 코인 시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73,000달러 선까지 네, 쭉 맞아요. 이제 빠졌던데 이게 지금 주기상으로는 어느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원래 돼요? 코인이라는 게 3+1이거든요. 네, 네. 3년 잘 나가고 이제 1년 떨어지는 네. 건데 그 1년 떨어지는 단계가 지금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게 보통은 한 뭐 12개월, 13개월 정도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한 올해 10월, 올해 뭐 10월, 11월? 11월 뭐 그런 자리까지는 네. 뭐 빌빌 거릴 가능성이 네. 높고 또 특별히 또 이제 특히 알트코인이 6월, 8월, 9월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저는 원인을 찾아봤는데 딱히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네. 네, 이제 그때가 안
좋긴 해요. 확실하게 6월, 8월, 9월 이때. 그래서 이제 그거 지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지 않는가 싶은데 저는 이제 그 다음 상승장에서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딴 애들을 더 좋게 보고 있죠. 왜요? 일단 비트코인은 그 양자 컴퓨팅 이슈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믿기 싫으실 거고 이제 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양자 컴퓨팅이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다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논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원래 비트코인보다 좀 더 높은 암호 체계를 깨는데 100만 큐빗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10만이면 된다라는 게 맞아요. 나왔고 그게 한 2월에 나왔고 구글도 최근에 비슷한 논문을 맞아요. 냈어요. 이제 그 비트코인 체계의 암호 체계를 깨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쉬울 것이다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10만 큐빗이 충분하다라고 치면은 그럼 10만 큐빗을 누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IBM과 뭐 이제 IonQ 이런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큐빗은 올라갈 거고 알고리즘도 점점 좋아져가지고 뭐 내년 내후년에 10만 큐빗이 아니라 만 큐빗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 체계는 무조건 깨져요. 이제 아마 뭐 저는 이제 뭐 5년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양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지갑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일단 없고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인이 없는 비트코인이 400만 개에서 600만 개 정도 돼요. 주인이 없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토시가 만든 사토시 코인이 110만 개가 있는데 그거는 사토시 계좌에 지금 있고 17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토시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은 그게 그냥 그 110만 개가 영원히 거기 붙어 있는 건데 당연히 해커가 그 이제 양자 해커가 그거부터 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노릴 수 있는 코인이 지금 400만 개, 600만 개가 정도가 돼요. 근데 왜냐하면은 양자 지갑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 비트코인 제가 글로 옮기겠죠, 당연히. 근데 사토시 코인은 누가 옮겨줘요, 그거를? 양자 지갑으로. 가족들이 옮겨주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키가 있어요? 남겨놓고 가지 않았을까? 그게 근데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에 안 움직인 비트코인이 400에서 600만 개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비트코인 그 키를 잃어버렸거나 어디다 갖다 버렸거나 까먹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노출된 키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해커들이 그거보다 타깃할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해커들이 정말 예를 들면 400만 개를 갈취했다고 하고 그걸 시장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전체 양이 2천만 개밖에 없는데. 2천만 개 중에 20% 해커가 가져가가지고 막 팔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네네. 그리고 사실 그 양자 컴퓨터가 좀 무서운 게 그러네요. 지금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될지도 모르고 특히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중국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도 이제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 이제 뭐 북한이 그 중국 기술을 도용해가지고 진짜 400만 개를 해킹해 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실력을 완전히 바닥으로 갈 거거든요. 그 2009년에 사토시가 이거를 만들어냈을 때, 야, 이 정도 암호 체계는 못 뚫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0년 만에 뚫리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 뚫렸다 하면은, 양자 지갑을 만들어도, 그러면은 그 뭐, 방자 컴퓨터 나와가지고 뚫어버리면 어떻게 해. 이런 위험도 생기잖아요. 방자는 뭐예요, 방자는? 그러니까 그 양자 위에 있는 방자 컴퓨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아니, 보니까 최근에 쌍자. 미국이 트럼프가 양자 쪽에다가도 뭐 지분도 태우고 투자하고 그런 뉴스도 저번 주엔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양자 기술은 그 국방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엄청나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확실히 양자는 이제 AI와는 또 다른. 근데 AI가 또 붙어갖고 양자가 더 이제 기술이 더 빨라지는 것도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 양자 기술을 지금 디벨롭하는데 AI가 엄청나게 투입할 거라고 저는 그렇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5년 10월에 피크를 찍었거든요. 12만 6천 불. 사실 근데 그 과거장으로 미루어 보면 그래도 한 20에서 25만 정도는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양자 컴퓨팅 그 리스크가 가격이 반영되기 시작한 게 대충 작년 초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이게 부각됐거든요, 이 리스크가. 그래서 이제 오를 때도 좀 사실 많이 이제 막 못 올랐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26년에 반토막을 했는데 지금 글로벌 주시장이 되게 좋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빌빌거리는 거는 당연히 양자 컴퓨팅 이슈가 이게 부각이 된 겁니다. 근데 알트를 더 좋게 보신다는 거는 알트는 그거를 깰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알트는 간단하죠. 이게 양자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여기는 여기 중앙화잖아요, 중앙화 거의. 사실 이제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킹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나오잖아요. 비트코인들 뭐
은행도 다 뚫려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은 네. 일단 은행의 암호치기가 비켜면 조금 높고요. 일단 네.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은행은 중앙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이 양자기가 만들어서 풀어 하면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래서 그걸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설사 해킹에 당한다 하더라도 롤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거래를 무효화시킨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양자가 해커가 가져갔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블록체인이고 한 번 거래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알트 중에서는 뭐 제일 좋게 보세요? 아이더리움이나. 어차피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는 게 기정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된 주식과 코인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서클 CEO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갔지만 거기서 이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거는 이제 그 자기네들이 블록체인을 이번에 만들었대요. 아크라고. 근데 그것의 메인 고객들은 인간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AI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보면은 이 API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지금 AI 에이전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우리 지금 핸드폰에 평균적으로 앱이 80개가 깔려 있는데 결국은 이제 80개 AI 에이전트가 깔릴 거거든요. 우리 핸드폰에. 그럼 걔네들끼리 결제 기능도 붙어야지만 진짜 파워풀해지는 건데 지금은 우리 돈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에이전트들끼리 정말 수백만 번의 결제를 하는 시기대가 올 거거든요. 하루에도. 그거를 결국 블록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폭등할 수밖에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에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럼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실 인간은 거래를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그 카드를 몇 번 긁을까요? 뭐 당연히 10번 내외일 것 같거든요. 뭐 커피 한번 사 먹고 밥 사 먹고 뭐 그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AI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번거롭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뭔가 서비스로 구독할 때 맨날 월 구독료 이런 거 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쓸 때마다 0.02센트를 내는 거는 일단 지금 우리 신용카드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취소 금액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게 신경 안 쓰고 정말 이제 내가 쓴 것만 결제하고 뭐 이런 걸로 될 거거든요. 0.001센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도 결국은 그 대가를 요구를 할 건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0.1센트짜리를 주고 0.08센트를 받고 그래서 네트 0.02센트 내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구나. 뭔가 미래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클리어하니까요, 사실. 그렇구나. 아까 잠깐 그 엔트로픽 투자하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RWA 그 투자하고 계시는 맞아요. 그 RWA가 리얼 월드 에셋. 그러니까 이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작년부터 코인 거래소들의 굉장히 많은 실물 자산들이 선물 형태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롱숏 레버리지가 다 가능하죠. 10배, 20배까지도 가능하고요. 뭐 저는 한 배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안트로픽과 스페이스X가 해외 거래소 상당 부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OKX라는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안트로픽 선물을 샀죠. 왜냐면 클로드가 제 베프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저랑 함께하는 베프이기 때문에 이제 베프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제 하나 샀으면 돈 벌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게 코인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맞아요.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킨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결국 상장을 하면은 그 토큰 가격이 상장한 주식 가격과 수렴이 되겠죠.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면서 그 가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예상치, 뭐 안트로픽이 상장하면은 뭐 그 코인 가격이 이제 주가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4,000불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지금은 상장 뭐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때까지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지금 가격은 1,800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 거래하면서 그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유동성은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당연히 그 유동산 제공자 LP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런 RWA가 뭐 비단 그런 비상장사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도 다 RWA로 거래를 근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잘 몰라서 그 기존 본주식 거래하는 거랑 이걸 RWA랑 거래하는 거에 이 본주식 거래하는 게 더
약간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말씀하신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에 이미 올라와 있고요. 네. 예를 뭐 딴 거래소도 있겠지만 네. 뭐 제가 확실한 그러니까 네. 제가 본 거는 그거고 일단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7일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장스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갭 리스크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주식을 코인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아직은 세금을 안 내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네. 세금 문제가 세금 왜냐면 안 이제 이게 내는구나. 코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코인을 사고 팔면은 네. 이제 아직은 세금이 없는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코인을 이제 해외로 보내가지고 네. 해외에서 현금화 시킬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환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이제 네. 내가 이제 삼성 코인을 갖고 있다. 네. 그럼 그거를 팔아가지고 USDT를 만들거나 USDC를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해외 거래소 보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그거를 환전할 수 있는 것도 네. 있고요. 그 해외 통화로 그런 것도 오. 가능하고 예를 들면 네네네. 그리고 이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 이제 금요일 3시 반에 그러니까 한국 장이 문을 닫아도 그 월요일 9시까지 네. 계속 코인 거래소는 삼성이 거래가 되고 가격이 생겨요, 계속.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가 이제 잠을 신나게 잤는데 주말에 또 트럼프가 저주기다 하면 이제 삼성이 8%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죠. 네. 주말에도 팔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니 미국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권장하지는 않지만 네네. 나는 삼성전자 미래를 확신해 20배 레버리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가능하. 그리고 삼성전자 아닐 것 같아. 숏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꽤 손쉽게. 네. 아니 RWA가 이게 미국 정부도 약간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네. 키우면 당연히 좋은 게 네. 사실 지금 가장 많이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게 미국 주식과 채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이 금융 선진국 라고 봐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채권을 네. 직접 증권사를 통해서 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10년, 20년 전에 안 됐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그 10년 전에 어떻게 엔비디아를 삽니까? 감히 네. 한국 나부랭이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파키스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인 지갑만 만들면은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금융 자본이 미국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또 훌륭한 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USDC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예를 들면 뭐 터키에 살면은 거기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데 제가 터키 리라화로 거래를 하고 싶겠습니까? 네. 제가 아니죠. 이제 뭐 거기서 집을 사거나 뭐 이제 뭐 할 때 USDC로 당연히 거래하고 싶겠지. 터키 리라화를 쓰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스며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미국이 권장하고 있죠. 무조건 좋은 거니까 미국에. 예. 그러니까 달러를 일종의 디지털로 만들어서 그 달러 패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USDC는 그거 가지고 뭐를 하는가? 그 USDC를 발행해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막 신나게 쓰면은 USDC는 그 발행한 USDC를 하고 달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달러 채권 사야 되거든요. 미국 채권 사야 단기 되거든요. 채권 사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은 국채도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머리를 잘 굴리고.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미국을 제외한 딴 나라들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랴부랴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네. 사실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법정 통화보다 좋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크 CEO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만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 할 같다고. 거다. 네. 사실 뭐 거래 편의성이나 뭐 비용이나 모든 측면에서 좋은 게 확실하니까. 그렇죠. 신용카드는 네. 예를 들면 돈이 2, 3일 후에 들어가는데 그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쫄리는 일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건 그게. 맞아요.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리고 최소 이제 결제 금액도 네. 있고 소액 결제도 이제 안 되고 네. 24시간 결제도 안 네. 되고 이런 거 문제가 다 있죠. 그리고 그 국경 넘기도 되게 어렵고 이런 거. 네. 오, 재밌다. 아 진짜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RWA 투자 지금 이미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트로픽은 네, 이제 제가 이제 엔트로픽 제 하고. 베프 응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돈도 벌어줘 임마. 네, 네. 올려야 돼요. 네. 오르겠죠. 좀 오르긴 올랐어요. 1600대 네. 샀는데 좀 1800대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투자할 때 좀 유의하거나 우리가 좀 약간 리스크나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점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그 코인은 맞다. 국내 거래소 아니고 더불어 해외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소도 좀 이제 확인을 해봐요. 이게 멀쩡한 네. 거래소인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래소 자체의 리스크.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도 그래서 좀 분산을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이제 한 거래소에 몰빵했다가 그 거래소 FTX를 문 닫으면 굉장히 슬프고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소 분산도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거래소가 일단 지금은 코인 거래소의 리스크가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네, 그들은 네.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체크를 좀 해보세요. 네. 예. 오케이.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숨가쁘게 작가님 또 뷰를 들어본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좀 아무래도 퀀트 투자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 이제 비중이나 좀 채권, 뭐 주식, 뭐 국내,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주식 50, 채권 25, 금 25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주식 50, 채권 25, 예. 금 25? 금이 아니라 실물 자산 25를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주식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제 주식 비중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채권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비중이. 원자재는 뭐 그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코인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제 코인 계좌에 돈이 이제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상당 부분은 그냥 USDT로 예금 비슷하게 그냥 이제 이자를 받고 있고요. 네, 제가 만든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네. 한 9%, 8, 9% 정도 주거든요. 근데 네. 그거 좀 하고 있고, 이제 일부는 제가 비트코인도 조금 갖고 있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제 그런 코인도 이제 한두 개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이 주식 비중 내에서 국내와 미국 혹은 글로벌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 지금 네. 이제 한국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비중이 알아서 조금 높아졌고요, 이게. 요즘 이제 뭐 하도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 건이 아니겠다고 보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있지만, 이제 네. 뭐 중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국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갖고 있더라? 브라질이 하나 있는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 인도네시아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비중이 그렇게 네. 크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주식도 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이제 사실 돈이라는 거는 유대인들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그쵸, 이스라엘에 그쵸. 있잖아. 근데 나는 바보같이 멍청하게 이스라엘 주식을 안 샀는가. 개찰할 일이더라고요. 걔네들도 지금 엄청 올랐거든요, 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식도 올랐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요. 일단 군대 초 엘리트들이 맞아요. 사이버 보안이나 이제 IT 쪽을 네. 엄청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쵸. 그분이 제대하고 나서 가지고 스타트업을 차린 다음에 그걸 나스닥에 상장시켜요.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누가 투자해주나? 당연히 유대인 자본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R&D 센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유대인 개발자들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비싼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엄청 올랐고, 근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나스닥보다는 더 좋아요. 왜냐면 그게 전쟁 리스크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거는 우리가 스트림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이란의 저 수단까지도 우리가 다 죽여버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완전히 온전한 사람들은 이제 크게 개이기는 어려웠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네, 왜냐면 다 죽이니까 유대인의 진짜. 힘을 네. 보여줬죠, 제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가장 큰 유년전 이스라엘 생각해요, 이번 전쟁에서. 네, 맞아요. 미국은 지금 이제 호르무스니 뭐네 후폭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대드는 놈들은 그게 아무리 높은 놈이라도 죽여버릴 수 있다. 한 방에. 네. 맞아요. 이스라엘 진짜 유학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무섭잖아. 머리 진짜 좋고 말 잘하고. 그리고 걔네들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도 이번에 동시에 보여줬죠. 그쵸. 걔네들의 이제 국방 기술, 사이버 기술, 이런 것들, IT 기술 이런 것들, 드론 기술. 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 그게 시장에? EIS라는 미국의 ETF가 상장되어 있어요. 그걸 했어요, 저는. 네. EIS. 이스라엘에 투자하는 미국에 상장된 맞아요. ETF가 있는 거구나. 이런 뭐 EWY가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ETF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는 거죠. EIS가 이스라엘 거죠. 네. 와, 그런 거 하고 오늘 있고. 정말 새로운 지식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니 제가 정말 멍청한 게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7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유대인 자본의 손길이 다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로스차일드 공원 이런 거 있고요. 제가 맨날 가서 자본의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숨을 쉬면서 자본 이랬거든요. 맨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우리 집 근처였거든요. 근데 멍청하게 아니 도대체 유대인 자본을 따라가면 돈 버는 건데 왜 이스라엘 주식 투자 안 했는지 이렇게 좀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진짜 머리를 한 대 또 맞은 거 같네요. 예. 여러분 강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치아가 진짜 넓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아니 오늘 우리 직원들이 팬 사인회 거의 아니 이런 직원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아무튼 저희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요청 드리면 나와주실 거죠? 예, 그럼요. 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와이스트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26년에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데 또 올해는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내년부터 좀 이제 이런저런 걱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확실한 한마디를 해주시고 가신 우리 강환국 작가님.